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짜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의 이른바 K형 성장, K형 회복. 그 K형의 회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회복이고 아래는 이제 골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뭐 하나 하면 불평등이 없어질 거야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청년기본자산법 같은 것도 발의를 했었는데요. 예. 작년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토론을 하면서 청년기본자산법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진입을 할 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조건이 달라가지고 고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출발점을 좀 비슷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매달 20만 원 정도씩 적립을 했다가 예. 18살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올 때 등록 학자금이나 뭐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에 의해서 인출할 옵션을 갖는 18년 후면 약 6,500만 원 정도. 근데 수익률이 좀 더 나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지금 태어나만 하면 뭐 10살짜리 애도 대상이 안 될 거니까 14세 이전 사람은 다 해줘가지고 14세에 도달한 사람은 뭐 4년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한테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걸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 자산을 처음 출발할 때 만들어주자. 그래야지만 그 친구들이 대학 들어와서 알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자본을 제대로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또 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ESG를 가미하고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에 일정 정도 쓰고 그 투자를 한다면 예 보니까 1년에 드는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15조 정도 들더라고요. 15조. 근데 이게 적립되는 거니까 많아질 때는 한 300조까지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한 부서를 둬서 똑같이 국민연금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줄어드는데 이걸로 메꿔주면서 하는 그런 기본자산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근데 그거 하나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소득의 양극화도 되게 심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산의 지금 보니까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고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맨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소득의 양극화 정도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하고 뭐 그래서 극복이 됐는데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아예 극복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사다리가 돼버리고 그 사다리 걷어차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법안을 했고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마도 이번 대선 공약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아젠다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좀 더 자본시장의 요소를 포함했는데 적립되는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제 국가에서 20만 원이니까 그거에 한해서는 매칭을 해서 해주자. 근데 그게 보면 또 보세요. 비과세거든요. 할만하죠. 그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일종의 약간의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는 미리. 근데 그게 제대로만 쓰인다면 훨씬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하는 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불평등 아니 그럼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열어줘야 돼? 할 수 있죠.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만 있게 가버넌스를 만들어 준다면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당에서 보면 항상 보면 A냐 B냐 이게 옳다 그르다로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만 해주고 그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약간의 회색지대도 있고 시장은 약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회연대기금법 2월달에 발의를 했던 것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카드 포인트 같은 게 뭐 적립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적립을 하는 걸 기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혜택을 준다든지 은행의 뭐 보험의 낙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적립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쓰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회를 같이 엮어볼
엮어주는 거. 이 상태의 불균형이 계속 간다면 예. 이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갈등만 심화되는 맞아요. 상태가 됐을 때 예. 곤란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각각 법안을 쭉 해놓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법안의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아픈 고리 지난 4년의 아픈 고리 부동산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힘들고 없는 사람들은 손에 닿을 수 없어서 힘들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올라가거나 아니 전세 매물이 없어서 힘들고 정말 요즘에 나오는 책 제목들을 보면은 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계세요? 원래 부동산 문제는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 변수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죠. 예. 근데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보면 항상 실소유와 투기 소유를 구별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 투자와 투기가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소유는 보호하겠다, 투기 소유는 억제하겠다. 근데 집을 아무것도 안 가진 20, 30대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을 살 때는 예. 투자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유 당연히 오르길 바라고 사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 그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는 좋은 것이고 투기적 수요는 나쁜 것이다. 자꾸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저쪽 지방에 있을 때 그게 나쁘냐. 그렇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한 채이기 때문에 실수요라고 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나는 집값이 없어도 내 똘똘한 한 채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없어요. 예. 할 수 없는 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더 힘만 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취득할 만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을 냈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주택정책의 포커스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헌법상으로 보면 모든 국가가 예. 모든 국민들 좋은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최소 주거 요건이 뭐가 될까? 벌집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저속성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얼마만큼은 해줘야 될 건가? 그래서 이게 투기와 투자를 나누다 보면 사람이 아주 묘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한 주택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올라서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야?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나는 투기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 집값 올랐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올려달라 그랬냐고 이게 정책 잘못 써서 올려놓고 나보고 세금 더 내라 그런다고. 정책 잘못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투기적인 생각을 그쵸. 있는데 예. 그런 걸 가졌다고 넌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고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이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하고 예. 거기서 가격적인 측면이나 세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약간 바꿔줌으로써 시장이 움직이게 만들면 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80점에서 95점 올리는 건 쉬워요. 95점에서 98점 올리는 게 더 힘들고요. 그렇죠. 98점, 100점 만들면 훨씬 더 비용이 커요. 예, 예. 그럼 어느 정도로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예.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 우월주의고 예. 우리 사람들은 참 그런 마음이 많죠. 그러나 그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여기에 두 발에서는 의미가 또 몇 가지가 더 있던 게 사실은 시장과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다. 시장이 실패가 들어와 있는데 그 국가가 좋으냐? 이건 아닐 수 있죠. 시장과 국가도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의 일,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일. 그게 모든 게 접근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성장과 분배도 비슷하게 두 발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항상 보면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렇죠. 이게 하나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시장은 시장에 맡겨둬라. 예. 그리고 국가는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특히 이 책에서 쿠팡의 상장 예를 보면서 예. 뭐 상장 심사 안 하는 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한국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니 네. 이렇게 매대에다 물건 까는데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점검하지 않고 올린다고? 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끼리 해서 잘못 올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만 보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예. 이거 잘했나 못했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걸리면 가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특히 그런 이야기죠. 심사위원이 하는 거하고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을 놓고 수요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 보겠어요? 아, 내 돈 걸렸으면 자기 돈 걸린 사람이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자본시장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지난 7월 달인가 이재명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보는 어떤 때는 굉장히 규제가 강하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많이 이해하셨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처음 출마할 때도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 배상 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 재편이다 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당에서 여러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방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편이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자본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 참 네거티브 규제도 참 받아들이기가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님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자꾸 이제 정부가 마치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임금님처럼 와서 이거는 이게 맞고 저건 저게 틀리다라고 규정을 해주길 바라면서 막상 해주면 또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예. 정부가 뭐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그 사안을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버리면 예. 면제부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가이드라인을 줘서 면제부를 받아서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 준 놈 잘못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주기도 어렵고 제시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책임지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예.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그래요. 자, 자유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해요. 그죠. 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하냐. 면책. 예.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뭔가를 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저 시장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크지만 해결이 불가능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와, 이게 우리가 지금 0.84명인데 학교 출산율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2030년 이후가 되면 2년에 울산시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좀 사실은 보면 프랑스나 이게 이제 그런 것들 극복했던 나라들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하나 있거든요. 모든 형태의 결혼이나 다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누구다라도 태어나면 국가에서 책임진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혼외 가구가 제일 적은 그렇죠. 국가예요. 그러니까 입양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꼭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사는 가구만 있는 상당히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예.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예. 근데 또한 출산을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이걸 누가 봐주지? 이 교육비는 어떻게 들지? 앞으로 제 얘기입니다. 예. 뭘 하지? 이게 불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청년기본자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지면 태어나면 케어 얼마 되면 어느 정도 케어될 수 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간 사회에서 돌봐준다는 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예.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죠. 근데 인식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하루 그침이 되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호주제도 없어졌잖아요. 예.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게 하나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사실 그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 오늘 이렇게 살다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이런 현상을 바꾸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인데 그렇죠. 시장이 움직일 때는 각자 도생만으로는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사회적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구축을 하려면 뭔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우리 사회를 다 같이 유지하는 비용이면 우리는 그건 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못 믿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좀 내고 뭐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사회가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죠. 못 낳는 게 있고 그러면 사회가 뭘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의 비용을 함께 더 부담하자 그랬을 때 그게 잘 쓰일지를 못 믿으니까 예. 거기 것도 좀 악순환이 그런 되네요. 면에서 저는 계속 제도를 낼 때 큰 제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모델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어느 한 부분을 예. 먼저 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게 조그만 걸 하나 해서 되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 지금 보면 91년, 92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어요. 예. 지금 동네마다 양재천이고 아주 잘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사실 양재천이 모델이 돼서 예. 저거 하니까 좋아지네. 그러니까 안양천, 홍제천 이러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잃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왜 저런 데도 돈을 써? 그렇죠. 왜 뭐 내가 그냥 있는 거 두지 왜 그걸 굳이 근데 지금 보면 안 파서 돈 버냐 돈 쓰냐. 각각의 참변에 고기도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큰 이야기를 큰 담론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 담론 중에 가장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대선이라는 시즌이 무슨 싸움과 다툼과 그런 거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들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발노선 경제의 백미가 저 요 끝에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카카오뱅크의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그 비밀 아닌 비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와 이런 일도 있었네 싶은 얘기가 조금 들었어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는데 그 카카오뱅크라는 그 핀테크이면서도 은행이면서도 핀테크이자 은행이면서도 금융 플랫폼이라고도 표방도 하면서도 이렇게 묘한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 이번에 또 토스뱅크가 새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요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인터넷뱅크, 금융회사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가고 뭘 하고 뭐 할까야 될까요? 사실 보면 카카오뱅크는 그냥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이에요. 이 얘기도 참 누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 은행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의 규제를 다 받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건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카카오 쪽, 그러니까 ICT와 금융 쪽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쪽 주도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였지만 그게 왜 당연하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었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당연함이 다른 두 집단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안 당연해, 내가 보기엔 안 당연해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뭔가를 만들어갔다는 예를 거죠. 들면 은행에서 망 분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외부망하고 내부망 분리하는 거 당연하죠. 예. 핀테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리눅스 오픈 소스를 쓰는데 그걸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서로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뭔가가 새로운 거에 방법을 찾아지게 돼요. 근데 항상 이제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뭐 하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무식하다 그러죠. 네. 야, 너 그것도 모르고서 그런 얘기 안 해. 젊은 세대들이 질문을 했을 때 딱 보면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다가도 가만히 눈높이 저 사람이 진짜 왜 저 얘기를 할까? 제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죠. 예.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건 내가 맞아 내가 하지 않은 대로 해 하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 두 개가 다른 쪽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서로 챌린지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가 잘 그러죠. 젊은 세대들 쟤들 뭐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예. 우리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이 제가 살았던 경험이랑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높이에서 보면서 결합을 하려고 해보면 전혀 새로운 게 나오죠. 그래서 그 혁신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가장 잘못된 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생각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원래 합금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도 서로 인정을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선 정국이고 저희는 사실 그 경제 방송이라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대선이라는 그 기간이 대선 후보들의 기간, 공약을 만드는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좀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말 그 코로나19를 해서 완전 세계관이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네.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가는 문제 전체 다를 관통하는 문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과 그리고 각각의 대선 주자가 그 방향과의 지향점이 일치하는지 거꾸로 가는지 이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 지금 과제로 가장 많이 나온 건 불평등, 예. 뭐 자산부터 기후 위기, 예. 그다음에 지금 미중 관계나 이 동북아 정세 외교 경제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하게 엄청나게 심각하죠. 일어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거하고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예. 그 리더가 누군지를 보는 관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긴 하네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한 개인이 어떤 사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회는 이미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집단의 그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예.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효율적일 수는 없어요. 예.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뭐 항상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번에 또 국가의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참 재밌어요. 두발로선 경제라는 책은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생각할 만한 화두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주제 하나하나를 두고도 거의 1시간 동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를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꼭 발췌형제 아니더라도 신문 진면이나 뭐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의정 활동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